저는 30년 동안 완벽한 결혼 생활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간부였고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다니는 평범한 50대 중년 남성이었죠. 명절이면 시댁에 가고 휴가 때는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가끔은 둘이 늦은 저녁을 먹으며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곤 했어요. 그렇게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일상은 한 장의 병원 영수증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달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남편을 떠나보낸 후 처음으로 그의 서재를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낡은 서류철 속에서 20년 전 병원 영수증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불임수술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수술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던 완벽한 결혼 생활이 하나의 거대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54년생 말띠 주부입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지난달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현실이지만 이제는 혼자서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1989년에 결혼했습니다. 서로 맞선을 본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결정했죠. 남편은 대기업 중간 관리자였고 저는 평범한 은행원이었습니다. 첫눈에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남편의 모습에 반해서 빠르게 결혼을 결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 생활은 평탄했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다툼도 있었지만 남편은 언제나 가정을 우선으로 생각했고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위해 늘 열심히 일했죠. 주말에도 종종 회사에 나가곤 했지만 그건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기에 불만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갑자기 떠나고 나니 집안의 모든 것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꼼꼼했던 남편은 서재에 많은 서류들을 차곡차곡 정리해 두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 이제야 마음을 추스르고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부터 시작했습니다. 통장, 보험증서, 각종 계약서들. 하나하나 꺼내보면서 남편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서들은 연도별로, 종류별로 완벽하게 분류되어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나 남편다워서 저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낯선 서류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개인 문서라고 적힌 레이블이 붙어 있었고 다른 서류들과는 달리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본 적 없는 자물쇠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까 했습니다. 고인이 된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드라이버로 자물쇠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자물쇠를 열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죠. 어떤 선택들은 돌이킬 수 없고 그 선택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기도 합니다. 그날 저는 그저 고인이 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는 아내였을 뿐인데 곧 제 삶의 가장 큰 충격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물쇠를 연 순간 서류철 안에서 여러 장의 병원 영수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남편의 건강검진 기록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의 날짜가 눈에 띄었습니다. 2000년 3월 15일, 우리가 결혼하고 1년이 조금 넘었을 때였죠. 영수증을 자세히 보던 중 불임수술난 관결찰술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한 번 읽어보았죠.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곳에는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불임수술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분명 그런 수술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 초기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 병원은 몇 번 다녔지만 불임수술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손이 떨려왔습니다. 영수증 뒤에는 더 자세한 진료 기록이 있었고 수술 동의서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제 서명이 있었지만 그것은 제가 쓴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서명을 위조한 것이 분명했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부가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진짜 이유가 이것이었단 말입니까? 남편이 제 몸에 무슨 짓을 한 것인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노을빛이 점점 짙어져 갔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회오리처럼 맴돌았습니다. 결혼 초기 시댁에서 자주 듣던 아직도 소식이 없느냐는 말들. 남편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며 저를 다독이던 모습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시댁에서 더 이상 아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된 것까지. 모든 것이 이상하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은 누구였을까요? 왜 그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게다가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류철 안에는 아직도 더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권을 빼앗긴 여자. 그것도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 의해서. 이제 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되다니 이보다 더 잔인한 일이 있을까요? 결혼 직후로 기억이 돌아갔습니다. 1989년 설렘 가득했던 그때로요. 신혼집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둘이 꾸미는 새 둥지는 그 어떤 궁전보다 행복했습니다. 특히 남편은 결혼 전부터 아이들을 무척 좋아한다며 우리도 빨리 아이를 가지자고 자주 이야기했었죠. 시댁은 전통적인 경상도 가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결혼식 날부터 첫째는 아들이어야 한다고 귀옛말을 하셨고 매달 찾아오실 때마다 이번 달은 소식 없나? 를 입에 달고 사셨죠. 처음에는 그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저 역시 아이를 갖고 싶었기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시간이 흘러도 소식이 없자 시어머님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몸이 약한가 하시며 한약을 지어오셨고 이런저런 민간요법도 알려주셨죠. 시아버님은 말씀이 없으셨지만 때때로 깊은 한숨을 내쉬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때 남편은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며 항상 저를 위로해 주었죠. 주말이면 함께 산책도 하고 가끔은 제가 좋아하는 뮤지컬도 보러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결혼 1년 즈음 남편이 먼저 종합검진을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둘 다 건강검진 받고 문제 있으면 치료하자면서요. 저는 남편의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처음에는 큰 병원을 가자고 하더니 갑자기 지인이 추천한 작은 병원이 있다며 동네 병원으로 방향을 바꾸었죠. 그날의 진료가 지금 생각하면 이상했습니다. 의사는 남편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더니 제게는 간단한 검사만 하고 특별한 문제는 없으니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어요. 검사 과정에서 잠깐 의식이 몽롱해진 것 같기도 했는데 그때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 뒤로 몇 번 더 그 병원을 찾았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그때의 기억이 흐릿합니다. 주사를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병원에 가지 않게 되었죠. 남편이 다른 병원을 알아보자고 했다가 점차 병원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때가 바로 그 끔찍한 수술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때의 기억을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그런 큰 수술을 모르고 있었는지, 남편은 저를 어떻게 속였던 걸까요? 아마도 마취제나 약물을 사용했겠죠. 이런 생각을 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수증을 발견한 후 과거의 기억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술 시기 이후로 일어난 변화들이 눈에 띄게 떠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시댁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수술 시점으로 추정되는 2000년 중반 즈음부터 시어머님의 아이 타령이 거짓말처럼 뚝 끊어졌거든요. 오히려 요즘 세상에 아이가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야라며 저를 위로하시던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아마도 남편이 시댁에 미리 이야기를 해두었던 모양입니다. 남편의 행동 변화도 수상했습니다.
그 즈음부터 갑자기 아이가 있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친구들 아이들과 장난치며 좋아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시끄러워서 힘들다며 모임에 가지 않으려 했죠.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또 하나 이상했던 점은 병원 관련 서류였습니다. 그 시기 이후로 남편은 제가 받는 모든 병원 진료나 검사 결과를 꼼꼼히 챙기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감기로 동네 의원을 가도 내가 보관할 테니 줘봐라며 영수증을 챙겼죠. 당시에는 남편의 꼼꼼함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증거를 없애려 했던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일할 때 갑자기 남편이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취미 생활이나 하면서 여유롭게 지내자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혹시 직장 의료검진에서 수술 흔적을 발견할까봐 걱정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가장 기막힌 것은 입양 이야기였습니다. 결혼 5년 차쯤 되었을 때 제가 입양을 고려해보자고 했더니 남편이 강하게 반대했어요. 남의 핏줄을 키우는 건 안 된다며 완강하게 거부했죠.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 없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내 남편이 수상하다고 하셨어요. 특히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남편이 꼭 따라다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죠. 남편이 너무 과잉 보호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셨는데 그때 어머니의 직감이 맞았던 거네요. 주변 지인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특히 남편의 직장 동료 부인들이 저를 대할 때 뭔가 모르게 불편한 기색이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알고 있지만 말해주지 못하는 듯한. 지금 생각하면 어쩌면 그들 중 누군가는 진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 문서 서류처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더 충격적인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병원 영수증만이 아니었던 거죠. 먼저 발견한 것은 병원과 주고받은 편지였습니다. 남편이 그 병원 원장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흔적이었어요. 수술 후 기록은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환자가 절대 알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의사와 남편이 공모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보험 관련 서류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명의로 수술 비용을 청구한 내역이었는데 진단서의 내용은 전혀 다른 질병으로 조작되어 있었어요. 자궁근종 제거 수술이라고 허위로 기재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2중, 3중의 거짓말이었던 거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남편의 일기장이었습니다. 2000년 초반의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미안하지만 이게 최선이다. 그 아이의 존재를 평생 숨길 수는 없을 테니. 도대체 그 아이가 누구란 말입니까? 남편에게 다른 아이가 있었다는 뜻일까요? 머릿속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의사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프린트한 종이도 있었습니다. 수술 전후로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의사가 환자의 신체 상태는 양호하니 걱정 말라고 보낸 메시지에 남편은 비용은 얼마든지 지불하겠으니 완벽하게 해달라고 답장했더군요. 청구서들 사이에서 현금 인출 내역도 발견했습니다. 수술 전후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기록이었어요. 분명 병원 측에 지불한 금액일 텐데 정상적인 수술 비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불법적인 수술에 대한 대가였겠죠. 마지막으로 발견한 것은 비뇨기과 검진 결과였습니다. 남편의 것이었는데 날짜는 제가 수술을 받았다는 시점보다 몇 개월 앞선 때였어요. 결과지에는 심각한 정자수 감소라는 소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문제를 숨기고 저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한 걸까요? 이 모든 서류들을 보면서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한 장 한 장이 남편의 철저한 계획과 배신을 증명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이 서류들은 남편이 직접 보관해온 것들입니다. 마치 자신의 범죄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처럼요. 이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그 병원을 찾아가기로 한 거죠. 영수증에 적힌 주소를 확인해 보니 병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같은 원장이 운영하고 있더군요. 떨리는 발걸음으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3층, 553 부인과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의자들, 낯익은 벽지무늬, 흐릿하게나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접수대에서 20년 전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젊은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원장실로 들어갔고 잠시 후 나이 지긋한 원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제 이름을 말씀드리자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오래된 기록은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의 사망 소식과 발견한 영수증에 대해 언급하자 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잠시 진료실로 들어오시죠. 문을 닫자마자 그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사실 당시 김 부장님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부인께서 모르게 해달라고. 원장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불임 문제를 숨기고 싶어 했다는 것, 제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수술 당일 부인께는 단순 검사라고 설명드리고 수면 마취를 했습니다. 김 부장님의 강력한 요청이었고 당시 병원 형편도 어려워서 그의 말끝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그럼 제 진료 기록은 정말 없나요? 잠시 망설이던 원장은 오래된 캐비닛에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이미 본 영수증 외에도 더 자세한 수술 기록과 마취 기록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져간 사본 외에 원본이 여기 있었던 거죠. 사진도 있었습니다. 수술 전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법적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이시고 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원장의 말에 저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남편도 20년 전의 잘못을 인정하는 이 의사도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다만 진실을 정확히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까만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의문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 이유를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 한 가지 단서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일기장에 적혀있던 그 아이라는 문구였죠. 집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꼼꼼히 서류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철 맨 아래에서 낯선 이름이 적힌 출생증명서를 발견했습니다. 1999년 12월생 김하준. 아버지란에는 남편의 이름이, 어머니란에는 박미영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켜고 SNS에 박미영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계정 중에서 한 프로필이 눈에 띄었습니다. 20년 전 사진으로 보이는 프로필 사진 속 여성은 남편의 대학 동창회 사진에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더 자세히 찾아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박미영은 남편과 같은 대학 동아리 출신이었고 남편의 첫사랑이었다고 합니다.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갔다가 98년경 우연히 재회했다는 것까지 동창들의 SNS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SNS에는 아들 하준이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아들의 모습은 마치 젊은 시절 남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눈매, 콧날, 심지어 미소 짓는 모습까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류 더미를 다시 뒤적이다 보니 계좌 이체 내역도 나왔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미영이라는 이름으로 송금된 금액들. 분명 양육비였을 겁니다. 금액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계부 정리할 때 이해할 수 없었던 지출들이 있었던 거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메일 프린트물이었습니다. 남편과 박미영이 주고받은 메일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아프다고. 내일 바로 병원비 보낼게. 이번 주말에 하준이 보러 갈게. 늘 미안해.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은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불임 수술을 강요한 시점이 바로 하준이가 태어난 직후였다는 것.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한 것은 이미 다른 곳에 자신의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은 허상이었습니다. 그는 이중 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거죠. 제게는 아이를 가질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서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니.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이 유난히 붉었습니다. 마치 제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의 색깔처럼. 이제 보니 그동안의 수상한 정황들이 모두 연결되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듯 지난 30년간의 기억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매달 셋째 주 토요일마다 있었던 거래처 골프 모임. 남편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았죠.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곤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골프를 자주 치느냐고 물으면 사업하는 사람은 골프장에서 일이 성사된다며 웃어넘기곤 했죠. 이제 보니 그날이 바로 아들을 만나는 날이었나 봅니다. 갑자기 떠오른 2010년의 기억. 그해 여름 남편이 갑자기 급체했다며 지방병원에 입원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바로 내려가겠다고 하자 괜히 고생하지 말라며 만류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즈음이 하준이의 중학교 입학식이었더군요. 명절 때면 항상 회사에 비상이 걸렸다며 혼자 서울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시댁에서도 우리 아들이 회사 일이 바빠서 라며 그를 이해해 주셨죠. 하지만 이제 보니 그 시간에 다른 가족과 시간을 보냈던 걸까요? 출장이 잦았던 것도 이상했습니다. 특히 부산 출장이 많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박미영 씨가 부산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가족을 만나러 다녔던 거죠. 휴대폰을 항상 조심스럽게 다뤘던 것도 기억납니다. 진동으로만 맞춰두고 제 앞에서는 절대 문자를 확인하지 않았죠. 업무상 기밀이 많아서라고 했던 말이 새롭게 들립니다. 특히 기억나는 건 2015년 즈음의 일입니다. 갑자기 집 통장에서 큰 돈이 빠져나갔는데 남편은 회사 공과금이라며 설명을 피했습니다. 아마도 그때가 하준이의 유학 자금을 보냈던 시기였던 것 같네요. 매년 크리스마스나 설날이면 회사 접대라며 선물을 사들고 나가곤 했습니다. 저는 직원들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고 좋게만 생각했는데 그 선물들은 아들에게 간 것이었겠죠. 주말마다 아침 일찍 조깅을 나간다던 그 시간들. 전화 통화를 한다며 베란다로 나가곤 했던 순간들. 갑자기 생긴 비상회의와 야근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힙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문득 서재벽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 25주년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 그 미소 뒤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속일 수 있었을까요? 더 자세한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남편의 지인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남편의 절친이었던 정 과장의 집이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였으니 뭔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사모님,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 과장은 오랫동안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고인이 된 친구의 비밀을 말하는 게 맞나 싶지만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친구분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이 몇 없었어요. 저도 우연히 알게 된 거였죠. 정 과장의 이야기로는 남편이 박미영 씨를 우연히 제외한 것은 98년 동창회 자리에서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미 저와 결혼한 상태였죠. 둘은 비밀리에 만남을 이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미영 씨의 임신 소식을 들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아이를 지우자고 했대요. 하지만 미영 씨가 완강히 거부했죠. 홀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그래서 친구는 두 가정을 다 책임지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회사 동료였던 김 부장도 만났습니다. 그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사장님은 처음부터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부산에 지사를 설립한다면서 미영 씨를 지사장으로 앉히고 정기적으로 출장을 가시곤 했으니까요. 우리끼린 다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말할 수 없었죠. 남편의 대학 동창인 이영희 씨는 박미영 씨와도 친했다고 합니다. 미영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비밀 연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겠죠. 하준이가 아빠를 그리워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참았대요. 사모님의 인생을 망치기 싫다는 이유에서였죠. 가장 마지막으로 만난 건 우리 동네 부동산 중개사였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작년에 사장님이 부산 해운대에 아파트를 계약하러 오셨었어요. 전세금을 지원해 주신다면서. 그때 젊은 남자분과 함께 오셨는데 아들이었나 보네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남편의 이중 생활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완벽한 이중 생활을 위해 모든 것을 철저히 계획했던 거예요. 회사 지사 설립, 정기적인 출장, 비밀 통장 관리까지. 하지만 가장 마음 아픈 건 이 모든 사실을 주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저를 볼 때마다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비밀을 평생 안고 살았던 남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진실을 파헤칠수록 재정적인 문제들도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남편의 서재에서 발견한 통장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숨겨진 금전 거래가 상당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비자금 통장이었습니다. 회사 급여 중 일부를 꾸준히 따로 모아둔 계좌였는데 매달 정기적으로 300만 원씩 부산의 한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보낸 금액을 계산해 보니 총 7억이 넘었습니다. 또 다른 통장에서는 교육비 명목의 거액 송금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하준이의 중학교 입학부터 대학 유학까지 모든 교육비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사립중학교 전용료, 고등학교 등록금, 해외 유학 학비와 생활비까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갔더군요. 부동산 계약서도 찾았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고급 아파트였는데 전세금이 무려 5억이었습니다. 계약자는 박미영 씨였지만 전세금은 남편이 지원한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 돈을 마련하느라 우리 집 전세를 월세로 돌렸던 게 떠올랐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면서 더 놀랐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와 생일마다 고가의 명품 구매 내역이 있었거든요. 백화점에서 산 시계, 가방.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선물들이었습니다. 모두 박미영 씨와 하준이를 위한 것이었겠죠. 대출 서류도 있었습니다. 2년 전 갑자기 받았다던 회사 대출. 알고 보니 하준이의 유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억이라는 거액을 한 번에 빌렸더군요. 그래서 최근 들어 원리금 상환 때문에 가게가 빠듯했던 거였어요. 보험 서류를 보며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제 앞으로 든 보험보다 더 큰 금액의 보험을 하준이 앞으로 들어두었더군요. 심지어 보험금 수령인도 박미영 씨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금전적 거래는 철저하게 계획되고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엑셀 파일에는 향후 10년간의 양육비, 교육비, 생활비 계획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심지어 본인 사후에 대한 재정관리 계획도 있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왜 남편이 늘 야근을 자처했는지, 주말에도 회사에 나간다고 했는지. 두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수입이 필요했을 테니까요. 우리 집 통장 잔고가 늘 빠듯했던 것도, 매년 은행 대출을 늘려야 했던 것도 모두 이런 이유에서였군요. 더 이상 이 사실을 혼자 안고 있을 수 없어서 가족들에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먼저 큰아들과 작은딸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30과 28이 된 아이들은 진실을 들은 후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왜 그렇게 주말마다 부산을 다녔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큰아들은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의 떨리는 손끝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엄마, 그럼 내가 언니랑 오빠가 없는 게 전부 아빠 때문이었어요? 작은 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결혼 후 7년간 아이가 없어 힘들어하는 딸아이. 그동안 불임이 유전이라고 생각하며 자책했던 게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시댁에 알리는 일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팔순의 시어머님은 충격으로 쓰러지실까 걱정됐지만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시어머님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님도 어렴풋이 의심은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명절 때마다 아들이 서울로 올라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다네요. 어머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와서. 다 지나간 일이야. 내가 힘들겠구나. 시어머님은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반응은 격앙됐습니다.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해. 이건 사기야, 사기.
친정아버지는 분노하셨고 어머니는 오열하셨습니다. 내 딸 자식을 뭘로 보고 그 귀한 세월을 이렇게.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의 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형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라며 처음엔 믿지 않았다가 증거를 보여주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털어놓길 몇 년 전 우연히 형과 낯선 청년을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엔 회사 후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하준이었을 거라고. 가족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이 충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분노로, 어떤 이는 슬픔으로, 또 어떤 이는 체념으로.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역시 저였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거짓이 되어버린 기분. 게다가 이제는 고인이 되어버린 남편에게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밤마다 가족들의 연락이 옵니다. 엄마 많이 힘들죠? 언니, 우리가 있잖아. 며느리,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야. 그들의 위로가 고맙지만 이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의 권유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대형 로펌의 가족법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았는데 3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경청한 후 법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우선 3가지 측면에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고발입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을 진행한 것은 중대한 의료법 위반이에요. 해당 의사와 병원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불법 수술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 그리고 임신 기회를 박탈당한 것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고인이 된 남편의 재산에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상속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혼외자인 하준 씨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법적으로 그도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죠. 변호사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보험금 수령인 변경과 재산 은닉 문제입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뤄진 거액의 보험금 수령인 변경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한 부산 부동산건도 명의신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신중한 접근을 조언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실 수 있지만 몇 가지 고려하실 점이 있습니다. 우선 소송이 시작되면 이 모든 일이 공개될 수 있어요. 가족들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 문제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남편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법적 대응을 결정하시기 전에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소송은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처를 받으실 수 있어요. 진실 규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삶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법적 대응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게 어떤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게다가 하준이. 그 아이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싶진 않습니다. 오늘로 남편이 떠난 지 40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알게 된 진실들로 인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립니다. 한순간은 남편이 미워서 치가 떨리고 또 한순간은 그리워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게 저를 덮쳐옵니다. 식탁에 놓인 남편의 빈자리, 옷장 속 그의 옷들, 서재에 가득한 그의 흔적들. 모든 것이 제게 배신을 속삭입니다. 특히 괴로운 건 밤 시간입니다. 잠들기 전 문득문득 스치는 과거의 기억들. 남편이 늦게 들어와 피곤하다며 잠들 때 제가 따뜻한 물로 발을 씻겨주던 순간들. 그때 그는 어쩌면 다른 가정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제가 겪고 있는 감정이 복합 슬픔이라고 설명했어요. 사별의 아픔과 배신의 충격이 동시에 찾아온 것이라고. 게다가 이런 감정을 제대로 표출할 대상도 없으니 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내 청춘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사기꾼. 그렇게 생각하면 미움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연민이 밀려옵니다. 두 가정 사이에서 평생을 거짓말로 살아야 했던 그의 고통도 결코 작지 않았을 테니까요. 가장 괴로운 건 만약에 하는 생각들입니다. 만약 그때 불임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조금 더 일찍 알아챘다면, 만약 남편이 죽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끝없는 가정들이 제 마음을 허물어뜨립니다. 친구들은 이제 다 지난 일이니 잊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30년의 세월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제 인생의 전부였던 결혼 생활이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저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밤마다 옛 앨범을 들춰봅니다. 결혼식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부부. 신혼여행에서 찍은 사진들. 집장만 하고 기뻐하던 순간들. 이 모든 게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때도 이미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던 걸까요? 상담 선생님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궁금합니다. 과연 이 상처가 시간만으로 치유될 수 있을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30년이 한순간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마지막 결정적인 진실을 마주한 것은 어제였습니다.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USB에는 그가 남긴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 편지를 읽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30년 동안 당신을 속여온 것에 대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박미영 씨와의 첫사랑 이야기, 그녀와 헤어진 후 저와 결혼하게 된 과정, 그리고 우연한 재회로 시작된 비극적인 이중생활까지.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불임 수술을 결정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미영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미 당신과 결혼한 상태였지만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가정을 꾸릴 순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당신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수술 후 당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 괴로워할 때마다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고, 저는 그저 최선을 다해 당신을 보살피는 것만이 속죄의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USB에는 하준이와 찍은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졸업식, 생일 파티, 여행. 그동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뤄진 부자의 만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사진 속 남편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더 자연스럽고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남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하준이 두 가족 모두에게 너무나 미안합니다. 이기적인 선택으로 모두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특히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은 것. 그건 제 평생의 죄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되지는 않습니다. 당신도 하준이도 모두 제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니까요. 편지의 말미에는 유산 분배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제게, 나머지를 하준이에게 남기고 싶다는. 마지막까지도 두 가정을 모두 챙기려 했던 걸까요? USB를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와 연민, 그리움과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완성된 퍼즐이 제게 주는 건 더 큰 혼란뿐입니다. 어제 저녁 큰아들의 제안으로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와 두 자녀, 그리고 시어머님까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엄마, 우선 법적 대응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소송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 가족의 상처만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작은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하준 오빠를 만나보고 싶어요. 아버지의 또 다른 자식이라면 어쨌든 우리의 핏줄이잖아요. 평생 모르고 지내는 것보다는. 시어머님은 한동안 묵묵히 듣고 계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야.
원망한다고 달라질 게 없지. 하지만 그 아이도 우리 손주야. 비록 이런 식으로 알게 됐지만 가족들의 의견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과거에 연연하기보다는 앞으로를 생각하자는 것. 그리고 하준이와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고려해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하준이를 만난다는 건 남편의 배신을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일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아이에게도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하준이를 만나는 것도,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것도.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작은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천천히 결정해도 돼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가족회의는 3가지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첫째, 법적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둘째, 하준이와의 만남은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셋째, 남편이 남긴 재산은 그의 유언대로 분배하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비록 완전한 해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의 사망 후 2달이 지난 지금 저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먹먹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재는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걸 치워버리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곳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끔 서재에 들어가 남편의 흔적을 더듬어 보는 것이 제게는 일종의 치유가 되고 있나 봅니다.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특히 남편의 회사 사람들을 마주칠 때면 괴롭습니다. 그들은 뭔가 알고 있었을 텐데 그동안 저를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동정, 연민, 아니면 비웃음. 하지만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아이들이 번갈아가며 집에 들러 저와 시간을 보냅니다. 함께 요리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이전에는 미처 누리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님도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며느리는 이래야 한다며 잔소리가 많으셨는데 이제는 그저 내가 편한 대로 하거라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제가 불편할까 조심스러워 하시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합니다. SNS는 모두 삭제했습니다. 박미영 씨의 계정을 들여다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거든요. 하준이의 사진을 보면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이제는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30년을 일하며 꿈꿔왔던 일이니까요. 새로운 시작이 저를 치유해 줄 거라 믿습니다. 심리 상담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지만 아직도 가끔 악몽을 꿉니다. 남편과 하준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 꿈. 그럴 때면 아침까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준이와의 만남은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만나야 할 테지만 지금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고 난 후에 그때 가서 진심으로 그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살아갈 힘을 줄 수는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시간을 채우는 건 결국 제 몫이라는 것도. 이제 마지막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하준이가 어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아버지의 부고를 늦게 알게 되어 죄송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존재로 인해 제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마음이 복잡합니다. 하준이를 만난다면 그 아이의 얼굴에서 남편을 보게 될 테고 그러면 또다시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는 모든 것을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기도 합니다. 하준이도 이 모든 상황의 피해자일 테니까요. 그 아이 역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니까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 하준이의 제안을 받아들여 만남을 갖는 것. 둘째,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정중히 거절하는 것. 셋째, 자녀들을 통해 먼저 만남을 가진 후 천천히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어떤 선택이 옳을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숙제는 여전히 제게 남아 있습니다.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지혜로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겠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는 결국 자신의 몫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게 또 다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